화면 보이시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오케이 사인이었습니다. 여기가 좀 어두운 것 같죠? 괜찮아요. 네, 오늘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갑자기 언어가 바뀌셔서 적응이 잘 안 되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 네, 제가 연사님들 하는 얘기를 잘 못 들어서 어떤 얘기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저는 그냥 제 스타일로 하겠습니다. 작년 여름에 제가 한국에 나갔을 때 장윤금 총장님께서 초대를 해주셔서 숙명여대를 가서 방문을 하고 후원 대접도 받고 좋은 이야기도 많이 듣고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너무나 전통이 깊고 아름다운 곳이고 전 처음 가봤거든요. 그래서 참 너무 기억에 남고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 부탁을 받고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까 하다가, 그리고 또 멀리 이제 줌으로 하니까 너무 좀 거리 있는 얘기보다는 되게 제가 살아온 얘기를 그냥 풀어가려고 해요. 스토리텔링처럼, 저의 이야기를 그냥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타이틀을 붙이면 좋을까 하다가, 이 타이틀을 골랐어요. 제가 지었어요. 꿈을 초월한 삶. 그래서, 네,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약간 부적합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저와 친구처럼 이렇게 얘기를 들으시면서 질문을 하고 제가 답을 하고 이런 방향으로 할 거예요. 그런 포맷으로 할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이 이제 친구라고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좀 말씀드려야 될 게 제가 그 한국말이 좀 많이 틀리고 표현들도 좀 어설프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아마 그 글자 받침 같은 것도 좀 잘못 쓴 것들이 있을 텐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존스 홉킨스 대학에 있고요. 바이오피직스, 그러니까 생물 물리학과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질문, 그러니까 위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하실 법한 질문을 제가 썼어요. 미국에는 언제 왜 갔을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미국에는 고등학교 1학년 때 갔습니다. 왜 갔냐면 아버지가 미국으로 파견이 되셔서 영사관에 근무를 하게 되셔서 샌프란시스코로,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로 가게 됐고요. 근데 참, 가기가 싫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참 너무 재미있었기 때문에 제가 반포 초등학교를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여중, 세화여고 이렇게 다녔는데 세화여중까지는 똑같은 동네 아이들이랑 그 학교를 다녀서 굉장히 분위기도 뭐라 그럴까 막 경쟁이 심하고 아이들이 굉장히 빡세고 이랬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저희 그 반에 그 지역에서 그 평준화라고 그랬었어요. 지금은 어떻게 부르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막그 낀 거죠. 그래서 지방에 있는 아이들도 오고 옆 동네에 있는 아이들도 오고 그래서 굉장히 막 사투리 쓰는 아이들 막 이런 재밌는 반 분위기가 있어서 전 너무너무 재밌었는데 1학년 다닌 지 한 몇 개월 됐을 때, 한 4, 5개월쯤 됐을 때 저희 가족이 이제 옮기게 된 거예요. 옮기게 된 거는 아버지가 이제 파견이 되어서 가셨지만 사실 아버지가 가난하게 사셨기 때문에 유학을 못 하셔서 저희 동생을 이제 유학을 시키고 싶으셨던 것이 이유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 미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힘들었던 점들, 뭐 여러 가지죠. 언어 물론 힘들었고요. 한국에서 영어를 배우긴 했지만 생활 영어가 쉽게 되지 않았어요. 지금은 어린 아이들이 영어를 참 잘하는 모습을 보면서 교육이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 것도 보는데요. 그때만 해도 참 그냥 교과서에 나온 영어로만은 참 힘들더라고요. 되는 게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애를 먹었고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다르잖아요. 아이들이 굉장히 외국 아이들은 더 성숙하고 빨리 그래서 굉장히 어른 같은 아이들도 많고 그리고 저는 굉장히 좋았던 게 분위기가 선생님과 학생들과의 분위기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선생님과 굉장히 친하고 질문도 하고 싶을 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여서 그런 학교 분위기는 좋았던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제 영어를 못하고 새로 왔으니까 이제 방과 후에 이제 선생님들 찾아가서 이제 도움도 많이 구하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친구 사귀기도 물론 힘들었고요. 근데 다행히 제 여동생이랑 같이 같은 학교를 다녀서 네, 둘이 친구였죠. 그리고 친구도 별로 못 사귀고 그래서 힘들었던 것 같고. 근데 가장 힘들었던 거는 밑에 제가 기록한 미래가 불안했던 거. 제가 가서 여기 미국에서는 10학년부터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10학년, 11학년, 12학년 이렇게 했는데 10학년부터 성적이 이제 대학으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너무나 불안했고 너무 걱정됐고 참 우울한 그런 마음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대학을 어떻게 가야 될지가 굉장히 막막하게 느껴졌습니다. 또 성적도 안 좋은데. 네. 그런데 그래도 대학을 가긴 갔습니다. 그 대학은 UC 버클리, 그러니까 저희가 샌프란시스코 살았는데, 베이 에리아, 그러니까 그 다리만 건너면 이제 있는 도시가 버클리에서 집에서 1학년 때는 다니게 됐고요. 네, 어떻게 럭키하게 가게 됐어요. 그래서, 가니까 대학의 25% 정도가 이과, 프리메드 학생들이었어요. 저도 의과 지망생이었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의사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특히 산부인과 의사가 돼서 여자들 도와줘야겠다 그런 마음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피를 봐도 별로 이렇게 비상하지 않고 되게 좀 용기가 있었던 것 같고, 해부하고 이런 것도 제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그리고 제가 힘도 세고 그래가지고 내가 의사가 되어서 여성들을 많이 도와줘야겠다 이런 꿈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이과 지망생이 되었어요. 그래서 의과를 가기 위해서는 생물학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이제 분자세포 생물학, 그러니까 molecular cellular biology죠. 그걸 하면서 이제 음악을 부전공을 했어요. 음악을 워낙 제가 노래하는 것도 좋아하고 피아노도 치고 그래서 그렇게 두 가지 대학 생활 돌아보면 두 가지 인생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는 굉장히 프리메드 아이들이랑 굉장히 경쟁이 심한 그런 클래스들을 같이 들었고, 또 한편으로는 다른 친구들은 또 음악과에서 굉장히 재밌고 막 특이한 친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같이 노래하고 막 같이 연주하고 하다가 또 이쪽에 와서 또 과학 공부하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두세 개를 좀 왔다 갔다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재밌고 특이한 생활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버클리 가장 유명한 사더 게이트라고 동쪽에 있는 문인데 여기가 가장 기억에 남는 곳인 것 같아요. 여기서 뭐 매일매일 그러니까 출퇴근이 아니죠. 학교 가고 오고 여기를 계속 와다니고 하루에도 몇 번씩 이쪽으로 오면 이제 스튜던트 유니언에서 밥 먹고 또 클래스 가고 뭐 그랬던 곳이어서 참 보면 이렇게 가슴에 스며드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대학 생활을 그렇게 여기서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게 유니버시티 코러스에 제가 음악 하면서 이제 코러스에 조인을 해서 있었는데 이 중간에 이게 저가 여기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픽처를 찾았어요. 이분이 머리카 쿠즈마라고 정말 열정적으로 저희들을 너무 잘 지도를 해주시고 지휘할 때 마음이 항상 감동이 됐어요. 이분이 지휘를 하시면. 그래서 노래도 잘 노래하는 그런 기교도 잘 가르쳐 주셨지만, 가슴에서 나오는 노래를 이렇게 하기에 그렇게 열정적으로 그렇게 가르쳐 주셔서 너무나 영향을 많이 받았고, 참 존경하는 분이고, 제가 졸업하고 나서도 한참 동안 더, 지금도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예, 한참 동안 더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제가 퍼폼 했던 곳이고요, 여기도. 코러스에서 한 1년에 4-5번은 공연을 했었어요. 그래서 기억에 참 남는 곳이고. 네,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 전공을 하면서, 부전공과 전공을 하면서 1학년 때는 너무나 재밌게 놀았어요. 다들 그렇겠지만 저는 1학년 가니까 처음으로 이제 한국 친구들을 사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밥 먹으러 같이 다니고 뭐 도서관에 가서 같이 공부한다 그러면서 이제 공부는 안 하고 얘기하고 막 비디오 같이 보러 다니고 그때만 해도 이제 비디오를 불려가지고 막 누구네 집에 가서 보고 이랬을 텐데 너무나 재밌게 놀다 보니까 성적이 좀 안 나오는 것 같아서 2학년 때부터는 이제 정신을 차리고 공부를 해야겠다 하고 2학년 되니까 유기화학 뭐 이런 뭐 물리 이런 것들이 좀 어려워져서
그때부터는 나름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3학년 때 남자친구를 만났어요. 남자친구가 대학원, 물리과의, 버클리의 물리과 대학원생이었고, 그 남자친구와 4학년 때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짠, 그런, 느낌표가 있죠.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물으신다면, 그래서는 아니고요. 의과 지망을 포기하게 됐어요. 이게 되게 힘든 얘기인데, 의과를 워낙 어렸을 때부터 의사가 되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 생각 이하를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나는 의사가 된다. 근데 왜 포기를 하게 됐냐면, 제가 그 학부생 때 1학년부터 병원에 계속 가서 발런티어링을 했어요. 특히 이제 응급실에 가서 하면서 이제 환자들 다루는 것도 많이 보고, 하여튼,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이 병원, 저 병원 많이 다니면서. 근데 가면 갈수록 저희 마음에 좀 이렇게, 이게 나랑 안 맞는다는 생각을 하게 된 이유가 되게 그 약이 어떻게 작동하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어떤 세포로 가서 어디에 붙어서 어떻게 이게 작용을 하는지. 그런데 약에 그런 게 알려진 것들이 많지 않거든요, 사실. 그때만 해도 굉장히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의사들한테, 간호사들한테 물어보면서 이게 어떻게 그 키드니로 가서 어떤 리셉터에 붙어서 어떤 패스웨이에서 어떻게 작용을 하냐고, 어떻게 아냐, 그걸 이렇게 물어보면은 굉장히 꼴보기 싫죠. 굉장히 귀찮아하고, 너 그게 지금 중요하냐? 사람을 살리는 게 중요하냐? 이러면서 굉장히 핀잔도 많이 받고, 그러면서 이렇게 왜 모르는 약을 사람들한테 주고 사이드 이펙트가 생기면 또 그렇게 해서 고생하는 사람도 많은데 왜 이렇게 해야 되지? 하면서 되게 좀 프러스트레이션이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내가 이걸 하지 말고 실험을 해서 더 좋은 그런 약을 만들고 더 정확한 약, 어떻게 작용하는지 아는 그런 약을 만드는 그런 쪽으로 내가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고 또 저희 남편도 이제 또 그 대학원생이었기 때문에 같이 대학원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래서 이제 1년을 이제 쉬면서 실험실에서 한번 일을 해봤어요. 그 전에도 일은 했었지만 근데 실험은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험을 하는 진로로 이제 선택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대학원을 지망을 결정을 하고 역시 또 같은 곳에서 왜냐면 남편이 아직 대학원생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한 4년 아래인데 그때 대학원을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네, 대학원을 시작을 했는데 시작과 동시에 임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머 어떡해. 저도 그런 생각을 했죠. 어떡하나. 큰일 났다. 근데 그래서 이제 아이를 낳고 어린 나이에 아이를 낳죠. 그래서 제가 걔한테 항상 한 얘기가 엄마랑 너는 같이 크고 있어. 우리는 같이 크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냈어요. 근데 애를 키우다 보니까 공부를 하는 건지 애를 키우는 건지 둘 다 못하는 것 같고 이게 뭔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공부도 잘 안 되고 배우는 것도 없는 것 같고 정신도 없고 그러면서 굉장히 불안증이 많이 온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해서 뭐 하지? 그리고 이 공부를 해서 공부의 끝이 뭘까? 그리고 내가 아주 잘 된다고 해서 이게 상상을 해봐도 별로 희망이 없는 거예요. 이 공부를 해서 뭐 유명한 사람이 된다고 그 유명한 게 무슨 의미지? 이런 생각도 있잖아요.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 내가 이제 대학원을 막 성공적으로 해서 막 뭘 중요한 발견을 해서 막 노벨상을 타고 막 이런 상상까지 막 해봤는데 그래도 별로 마음에 그렇게 땡기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말은 so what 그거죠. 그래서 어쩌겠단 말인가.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소망이 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혼돈스러웠고 굉장히 불안하고 공허하고 그런 시기가 찾아왔어요. 근데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싶으면서도 근데 그쪽으로 계속 마음이 가면서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그만두었나? 그렇게 질문을 하시겠죠? 근데 그만둘 수는 없죠. 그럴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해답을 찾아야겠다는 좀
생각을 가지고 정신을 차려야겠다. 해답을 찾아야겠다. 인생이 이게 다가 아닐지도 모른다. 여기서부터 이제 저희 터닝 포인트가 되는데 저는 그 해답을 성경에서 찾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고 거기서 제가 그 혼돈되었던 인생의 질서가 잡히기 시작했고 목적이 없어서 공허하던 인생의 목적이 생기기 시작했고 정말 기쁨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때가 저의 인생에는 터닝 포인트고 사실 이런 토크에서 이런 내용을 안 하리라고 하면 안 되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텐데 저는 이 얘기를 하지 않고는 제 인생이 설명이 되지 않기 때문에 꼭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인생이 너무나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때. 그런데 이제 그렇다고 대학원 생활이 막 평평대로가 되었느냐? 그건 아니에요. 굉장히 비생산적이었어요. 저희 지도 교수님이 많이 아프셨고, 나이도 많으신 분이었고, 많이 아프셨고, 가정에 또 좀 안 좋은 그런 일들이 있어서, 학교에 거의 안 나오셨어요. 그래서 대학원이 뭔지 잘 모르고 그냥 지낸 것 같아요. 그냥 이 일 하다가 저 일 하다가 또 하던 일이 또 뺏기고 스쿱되고 그런 일도 있었고, 그렇지만 이제 인생의 목적이 생겼기 때문에 그 목적을 위해서 달린다는 것 때문에 끝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장기간 동안 그 대학원생을 결국은 끝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박사학위를 받게 되었어요. 좀 걸렸지만. 그러니까 기적인 거죠. 정말 기적이죠. 근데 그 박사학위 받기 좀 한 1년 반 정도 전, 거의 2년 전에 남편이 이제 저희 남편이 저보다 빨리 이제 학위도 하고 했으니까, 일리노이 주립대학 물리과에서 교수가 되었어요. 교수로 채용이 되어서 저는 이제 아이랑 같이 이제 저희 셋이 일리노이 중부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남편이 원래 물리과를 했는데 연구가 점점 생물물리, 그러니까 바이오피직스 쪽으로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많이 이제 모르는 것도 많았고, 근데 많이 배워가면서 이제 바이오로지 쪽 실험을 많이 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때 저한테 이제 수아야, 우리 실험실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일리노이로 갔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네, 일리노이 얼바나 샴페인이라는 곳인데, 여기 단풍이 보이시죠? 색색까지로. 진짜 가을이 되면 이렇게 아름다운 색으로 변해요. 그래서 캘리포니아에서는 늘 그 시즌이 없기 때문에 항상 여름인 듯, 뭐, 봄인 듯 항상 그런 뜨뜻미지근한 날씨가 된다고 하면 이제 일리노이에 와서는 이제 뚜렷한 사계절이 생기고 그래서 그게 굉장히 신선함으로 다가오고 좋았던 것 같아요. 아이랑 이제 낙엽도 밟으면서 다니고. 그래서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었고, 그렇지만 이제 도시가 아니라 좀 시골이기 때문에 좀 젊은 사람들은 굉장히 지루한 곳이라고도 하는데 한테는 좋았던 것 같아요. 굉장히 안전하고 뭐 교통도 한 번도 막히지 않고 이렇게 네 그리고 아이들 키우기에도 참 좋은 곳이어서 너무 잘 이사를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의 저희들의 인생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남편이 실험실 도와달라고 하니까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포스닥으로 있지 않고 이제 스태프 사이언티스트 같이 이렇게 도와주다가 그 다음에 그러니까 박사학위를 끝내고 나서는 포스닥으로 이제 실험을 시작을 했어요. 하면서 이제 둘째를 또 낳고, 근데 그때부터 저는 그 대학원 때도 그냥 실험이 그냥 뭐 이렇게 재미있어서 한 게 아니라 이제 논문은 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티시스는 써야 되니까 그냥 했던 것 같은데 이때부터 이제 실험이 너무 재밌게 된 거예요. 근데 너무 재밌어서 진짜 아이를 이제 집어넣고 막 새벽에 실험하러 또 학교 갔다가 막 몇 시간, 두세 시간 하다가 오고 이럴 정도로 너무너무나 실험이 재밌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실험이 이제 이게 하나만 했는데 저희가 하는 실험은 이제 단일 분자, 그러니까 single molecule detection이라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제가 그때까지 했던 실험은 다 모든 반응을 이제 테스트 튜브 같은 데서 튜브에다가 다 넣고 이제 다 섞어서 보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싱글 모lecule은 모lecule 하나하나, 분자 하나하나를 볼 수 있는 그런 실험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있는 DNA에 이제 레드 다이, 그러니까 플로로포라 그러죠. 형광 분자를 붙이면 이제 프로틴에는 이제 다른 형광 분자를 붙여요. 이 하늘색 프로틴에.
그래서 프로틴이 딱 이제 막 그 솔루션에서 디퓨즈 하다가 DNA에 딱 붙어서 이제 쫙 내려오는 거를 잴 수 있는 거예요. 한 그 분자가 한 프로틴이 한 DNA에 붙어서 쫙 이렇게 무브먼트 할 수 있는 거를 디텍션 할 수 있는 거니까 이걸 처음 보는 순간 저는 너무 막 희열이 느껴지는 거예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그리고 제가 실험한 결과가 여기 이제 나와 있는데 이게 원래 이렇게 된다는 거는 이제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했던 실험들이 이제 이게 디렉셔널하게 움직인다 하는 게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어느 정도 예상을 했는데 이제 그 시그널이 계속 보니까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제가 보여드린 시그널이 뭘 의미하냐면 이 프로틴이 여기를 이 줄기를 타고 쫙 왔다가 다시 팍 갔다가 다시 왔다가 갔다가 왔다 갔다 계속 하는 거예요. ATP를 쓰면서. 그래서 이게 톱니 같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sawtooth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sawtooth. 그리고 이 여러 가지 이런 실험들을 해서 이제 페이퍼를 이게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논문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 실험을 하면서 그런 너무나 재미를 느꼈고 지금 보면 뭐가 그렇게 좋았을까 하는데 그때는 그러니까 정말 세상에서 처음으로 이 분자가 이렇게 왔다 갔다 리피트하는 거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쁨이 너무너무 컸어요. 그래서 이제 어딕트 된 것처럼 막 여기 빠진 거죠. 그래서 실험이 또 재미있는 게 그 형광 물질을 다른 곳에 붙일 수 있고 또 DNA 여기 붙였다 저기 붙였다 이렇게 옮겨가면서 이게 어떻게 얼만큼 빨리 붙고 얼만큼 빨리 움직이고 ATP를 더 높여주면 또 속도가 붙고 또 낮춰주면 또 속도가 그런 모든 것들을 할 수 있고 또 그 프로틴에다가 또 뮤테이션을 하면 또 이 무브먼트가 또 이렇게 달라지고 이렇게 좀 스무드하지 않게 되고 이제 굉장히 재밌는 실험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저한테 그러니까 눈이 뜨인 거죠. 시야가 뜨인 거죠. 그래서 네, 이런 실험을 또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걸 하면서 연구에 이제 맛을 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또 실험이지 뭐 그렇게 재밌을까 하지만 정말 재밌었어요. 네, 정말 재밌었고, 근데 그것이 지금 돌아보니까 저의 소명을 알게 된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어떤, 딱히 이거에 대한 거라기보다는 이렇게 실험적인 거, 연구적인 생각을 내가 좋아하는 거, 그리고 내가, 그렇게 막 재주가 많진 않지만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재밌어 하는 일, 내가 열정을 가지고 뛰어들 수 있는 일, 그게 콜링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그런 콜링을 그때 발견했던 거예요. 뒤늦게. 대학원 때는 이런 콜링이 없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한 게, 다른 건 몰라도 실험은 계속 할 수 있겠다. 재밌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신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신나게 논문도 내고, 이 논문도 내고, 그 다음 논문도 내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연구원을 계속 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그때는 참 계속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어,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있었을 때, 저희 딸이 그때, 저희 첫째가 한 6살, 7살 이렇게 되었던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운전을 하면서 어디를 데리고 가고 있었어요, 얘를. 근데 얘가 저한테, 엄마는 그러니까 직업을 언제 가질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직업 있잖아. 엄마 연구원이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얘가, 아니, 그런 거 말고, 경찰관이나 뭐 소방관이나 은행관이나 그런 거 말이야. 어린아이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이제 엄마가 지금 연구원인 게 영구직이 아닌 걸 아는 거예요, 아이가. 그래서 너무 그때 충격을 받으면서, 얘도 아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그때, 그 다음에 이제 교수인데, 그건 절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교수는 내가 할 수 없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이유들이 있는 거예요. 나는 이런 것 다 못하는 것들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리고 저희 남편이 교수하는 걸 옆에서 계속 봐왔기 때문에, 나는 못하겠다는 생각이 더 강해진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건 아닌데. 그러면서 또 셋째를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벌써 들인데 또 무슨 셋째냐. 그쵸? 그 계획이 없었는데도 셋째를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제가 토요일 날 설거지 하는 걸 제가 사진을 찾았어요. 애들이 많으니까, 막 이 아이케아에서 한국에도 이 컵을 쓰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던져도 깨지지도 않고 정말 강력한 플라스틱 컵이어서 지금도 이걸 쓰고 있어요. 애들이 많이 컸는데도.
그러니까 애들이 많으니까 뭐 계속 물 먹고 우유 먹고 주스 먹고 계속 그러니까 하루에 설거지가 이렇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이건 기록으로 남겨놔야겠다 하면서 사진을 찍어놨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바쁘고 막 인생이 뒤죽박죽 그리고 막 직업은 또 뚜렷이 없고 그래서 굉장히 또 혼란기가 또 약간 찾아오고 왔었어요. 그런데 애가 둘이니까 아무튼 교수는 안 된다. 그 자타가 공인.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한테도 근데 이건 아니지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래 너는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리고 가능성이 정말 일도 없는 그런 게 됐는데 이제 어떡하나 하고 있을 때 이제 성경에 나온 모세라는 인물이 있죠. 모세가 이제 애굽의 그 왕자였다가 이제 왔다가 이제 다시 애굽으로 들어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고 나오라는 콜링을 받는데 이제 거기서 나는 뭐 입이 둔하고 혀가 딱딱하고 하면서 자기는 못한다. 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러면서 뒤로 확 빼는 장면이 나오죠. 제가 그랬던 거예요. 저는 아니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농담 같은 심각한 말씀이 들려왔어요. 그렇지, 넌 안 되지. 그럼 넌 안 돼. 그러면서 바로 그렇기 때문에 너가 교수를 해야 된다. 그래야 모든 네가 너 인생에서 풀리는 일들이 내가 하는 일인지 너가 알 거 아니냐. 그래야 내가 가능케 하는 걸 알 게 아니냐. 그래서 정말 너무나 의심과 그 불안이 많았지만 그 교수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같은 일리노이에서 생명공학과 바이오 엔지니어링에서 처음 교수를 시작을 했어요. 저희 셋째 아이가 이제 아기일 때,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죠. 그러니까 정말 진짜 걱정되는 일이죠. 애는 셋이고, 정말 앞이 캄캄했어요. 아무리 하나님이 도와주셔도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서 일을 한단 말인가. 그냥 불안하고, 아기는 있죠. 이제 첫 수업을 하는데 그때가 지금도 정말 기억이 나요. 막 식은땀이 막 흐르고, 너무 공포심이 많았어요. 이 애들이 누굴 믿고 여기 와 있는 건가. 그리고 열심히 준비는 했지만 제가 사실 생명공학과에 그 적합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왜냐면 공학도 공부를 안 했죠. 생물은 했지만 근데 저를 채용한 이유가 공학 트레이닝은 없지만 그 자기 과에 이제 몰레큘러 쪽 하는 사람이 없다. 그리고 이제 몰레큘러 바이오피직스 이런 게 좀 갭이 있으니까 거기를 좀 채워달라고 해서 제가 간 거긴 해요. 그런데 참 공포심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 건가?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 건가? 그리고 공학에서는 이제 프로젝트 같은 걸 해야 되는데 저는 그런 게 익숙치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몰레큘러 바이오피직스를 바이오메디슨에 이렇게 어플라이해서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아이들이 배울 수 있을까? 제가 고민도 많이 하고 그래서 그 가르치는데 굉장히 준비하는 시간을 소요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한 시간 수업하면 한 10시간 이상은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12시간 이상도 된 적이 있었던 것 같고. 그러면서 그렇게 준비를 했어 가도 되게 공포심이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 첫 대학원생을 인터뷰를 하는데 제가 더 떨고 있더라고요. 얘가 와도 걱정이고, 안 와도 걱정이고 이러면서 참 그런 시절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연구비 지원을 했는데 탈락이 됐어요. 첫 논문도 이제 제출을 했는데 그것도 탈락이 됐어요. 그러면서 내가 환청을 들은 게 아닐까, 내가 이게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의심이 더 많이 생겼고, 그래서 뭔가 잘못 들은 게 아닐까.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이제 불평도 하게 된 거죠. 내가 처음부터 아니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런 곳에 갖다 놓으셔서 내가 이렇게 됐다. 이러면서 굉장히 그런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 그때 또 들은 말씀이 때를 기다려야 한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다. 이런 약속을 들으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만 그냥 하루하루 그렇게 지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차차 이제 첫 학생이 또 첫 논문을 또 내서 되게 기쁨이 있었고 또 두 번째 학생이 들어와서 또 그 실험 결과로다 첫 연구비를 또 따게 됐고 네. 그리고 강의를 조금씩 하다 보니까 재미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보람이 많다. 아이들이 몰랐던 걸 알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보람이 있었고 막 또
뭐 모르는 것들 같이 와서 고민하면서 같이 찾아보고 하는 이런데 또 되게 보람이 있었고 또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스스로도. 네, 그래서 혹시 이게 내가 적성이 맞는 일인가? 이런 생각을 처음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러고 있을 무렵에 그때 사진인 것 같아요. 여기 섞여 있는데 연구원들도 이제 조인을 하고 연구원이 한 3명쯤 있고 대학원생이 한 3명쯤 있고 학부생들도 있고 테크니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좀 랩이 규모를 갖추기 시작하고 이게 그 바이오 엔지니어링 빌딩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그래도 이제 적성에 맞다고 하는 건 너무 섣부른 것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좀 더 기다려 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서두르지 말고 한 걸음씩 걷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학회도 다니고 하면서 동업할 사람들도 조금씩 생겼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동업을 하니까 배우게 되고 실험의 종류도 조금씩 늘어나게 돼서 그게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뭐 그렇다고 실험 결과가 잘 나오거나 또 그런 건 아니었어요. 되게 안 나오는 실험을 하느라고 힘들고 또 리프로듀서블 하지 않은 것 때문에 굉장히 또 힘든 시간도 있었고 논문 내기도 뭐 예나 지금이나 힘든 건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한테 애들 돌볼 시간이 모자라는 것 때문에 항상 그게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애들을 키우고 있는 거, 내가 키우는 건가? 애들이 그냥 저절로 크는 건가? 그러니까 혼자 크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참 애들한테 고맙다는 얘기도 많이 하고 근데 자식이니까 너무 예쁘죠. 그래서 참 예뻐하면서 그렇게 키웠는데 많이 시간을 할애해서 놀아주지 못했지만 제가 꼭 했던 일은 저한테 너무나 성경 말씀이 중요했기 때문에 아이들 성경을 계속 가르쳤어요. 그리고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해주고 그리고 한 명 한 명씩 이제 데이트 시간을 보내면서 그때 이제 이것도 하나님이 저한테 알게 해주신 건데 레이저 포커스. 정말 만나는 그 시간 30분이든 45분이든 같이 뭐 아이스크림 먹든 뭐 놀이터에 가든 아이들하고 이야기하는 시간은 정말 150% 포커스를 해서 걔 마음을 잘 읽고 얘기를 다 들어주고 제가 조언도 해주고 또 제일 좋아하는 것을 알아서 사주고 이런 정성을 들여서 짧은 시간이라도 그렇게 유용하게 그렇게 쓰는 방법을 많이 개발을 했던 것 같아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주로 뭐 같이 이제 가면서 애들은 책 읽고 저는 이제 뭐 수업 준비하고 뭐 연구해야 되고 그렇게 애들을 많이 시간을 보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내가 키우니까 너는 안심해라 이런 것 때문에 제 마음에 평화를 많이 주셨던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교수 3년 차 심사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3년 차에는 이제 어떻게 될 건지 안 될 건지 이런 걸 좀 파악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third year review라고 불러서 이게 조금 관문인데 그래서 올 것이 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그런데 어찌어찌해서 통과를 했어요. 근데 저희 학과장이 이제 공대에 있으니까 공대는 이제 논문 수가 중요하다. 그래서 논문 숫자를 좀 늘려야 될 것 같다. 논문 숫자가 저희는 기초과학 하는 사람들은 논문 이렇게 많이 내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래도 어찌어찌 통과를 했어요.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종신교수 심사, 그 tenure decision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6년 차에 그 심사가 있어서 그것이 이제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었던 차예요. 이 종신교수 심사는 미국에서 전에 연사들이 말씀하셨겠지만 어떻게 되냐면 제가 이제 스테이트먼트를 2개를 내게 돼 있어요. 하나는 연구 업적에 대해서 이제 한 3페이지, 저희 학교에서는 3페이지를 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는 teaching statement라고 해서 제가 어떻게 가르쳤고 이제 어떤 과목들을 강의를 했고 어떤 수학이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쓰는 것이고 또 아이들이 저를 평가한 것들, teaching evaluation 한 게 또 다 각 학기마다 한 것이 올라가고 그리고 또 과에서 얼마나 내가 봉사를 했나 이런 것들을 과에서 또 점수를 매기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게 외부에 계신 과학자들이 저보다 이제 좀 나이가 많으시고 그런 분들이 저를 평가를 해줘서 이제 레터를 써줘야 돼요. 테니얼 레터를 이제 한 10명한테 아웃사이더한테 부탁을 해서 그 레터가 와요. 그럼 이거를 다 종합적으로 보고 이제 종신 교수를 줄 건지 안 줄 건지 그거를 판단을 해서 7년 차 될 때 이제 결정이 나게 돼요. 근데 6년 차가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근데 이제 애들 키워서 저는 진짜 눈물로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 했고, 논문도 그다지 아주 숫자가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1년에 몇 편씩은 내면서 이제 차근차근히 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너무 다행히 또 학생들과 연구원들도 이렇게 채워졌고, 연구비도 또 넉넉하게 받았고, 또 강의를 그렇게 무서워하고 공포심이 있었는데, 잘했다고 또 학교에서 상도 받고, 그리고 멘토상도 또 받았어요. 이게 저희 처음 이제 학생이었던 아이가 나미네이트를 해줬어요. 저를 추천을 해줬는데 걔 굉장히 좀 걔도 그 뭐랄까 경쟁심이 강한 아이라서 이거 나는 우리 교수를 이제 멘토상을 받게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얘가 이제 왜 우리 멘토가 베스트 멘토인지 100가지 이유 이래가지고 막 쫙 쓴 거예요. 항상 뭐 격려해준다. 항상 문제가 있으면 찾아가면 디스커스 해준다. 뭐 새로운 논문들이 나오면 빨리 전달해준다. 뭐 이런 걸 100가지를 해가지고 참 민망하게 그래서 멘토상도 받게 되고 참 감사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일 궤도에 오른 것인가? 딱히 그렇게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하여튼 그래도 좀 채워졌어요. 뭐 많은 것들이. 근데 그때 이제 존스 홉킨스 지금 있는 존스 홉킨스에서 남편과 함께 이제 옮길 것을 제안을 받았어요. 그래서 또 저는 기도로 매달리고 결정을 이제 부탁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테뉴어 그 6년 차가 됐기 때문에 테뉴어 심사를 두 군데서 한 게 된 거예요. 저희 일리노이 학교에서도 하고 존스 홉킨스에서도 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레터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써준 거예요. 저한테 이 학교에서도 10명, 저 학교에서도 10명. 중복이 되는 사람이 좀 있었겠지만 나중에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학교에서 만나니까 너 레터 나도 썼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도 있고 했는데 그래서 두 학교가 동시에 이제 해서 두 학교에서 테뉴얼 동시에 또 받게 되 거의 뭐 한 2달 차 그 정도로 받게 돼서 너무 감사했었고 이때 이제 저희 부모님이 너 그렇게 귀한 게 2개나 있으니까 하나는 너 좀 필요한 친구한테 주면 안 되겠냐 이렇게 농담식으로 얘기도 하시고 그래서 웃고 그랬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존스 홉킨스로 옮기게 되었어요. 존스 홉킨스는 한국 사람들이 많이 잘 알고 있죠. 연속극에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뭐 불치병인 사람이 이제 존스 홉킨스에 가서 그 치료를 받아서 낫다 이런 걸로 이제 드라마에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하여튼 저희가 간 이유도 이제 저희가 생명공학, 생물 물리 쪽을 하니까 메디신 쪽에 많이 저는 원래 또 프리메드였고 그래서 메디신 쪽에 항상 관심이 많아서 여기 뭐 oncology나 그 뉴로 디벨롭먼트 그런 게 굉장히 뭐 메디신 쪽은 다 강하기 때문에 여기로 오게 된 그런 이유가 또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와서 컬래버레이션도 많이 생기고 많이 배우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기로 오기로 이제 결정을 하고 그러니까 캘리포니아에서 공부를 하고 중부에서 일리노이에서 이제 교수를 시작을 하고 동부로 또 메릴랜드로 왔으니까 계속 동쪽으로 움직이는 거죠. 그렇게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이사를 오니까 또 실험실 가동하는데 그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그리고 노력도 많이 들고 그리고 이제 와서 이제 동업을 하게 되고 이제 하니까 규모가 조금씩 커지는데 그러면 이제 연구비를 더 따와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카데미익 잡에서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바퀴가 굴러가기 위해서는 왜 그 스포크스라고 하는데 그걸 뭐라 그러죠? 바퀴의 틀? 그러니까 3박자가 다 계속 3박자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게 뭐냐면 사람을 계속 받아야 되고 사람이 계속 지원을 해서 이제 받아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논문을 계속 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연구비를 계속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3개가 사람 받는 거, 논문 내는 거, 연구비 받는 거. 그러니까 보통 paper out, money in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3개가 계속 되지 않고 하나만 좀 부실하게 돼도 참 힘들어져요. 바퀴가 굴러갈 수가 없게 돼요. 뭐 연구비가 많은데 사람은 없다. 그럼 논문을 낼 수 없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또 규모가 커진다고 뭐 더 좋아지는 게 아니라 계속 좀 더 힘들어지고 이제 바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참 편할 날이 없다는 생각이 드시겠지만 참 바쁘지만 굉장히 행복하고 보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홉킨스에 와서 이제 연구비도 하나 둘씩 더 많이 따게 되고
그리고 연구 분야도 넓혀가게 되고 더 많은 사람들과 연구를 하게 되고 논문도 같이 쓰는 논문도 많아지고 그래서 정말 감사하고 기쁘게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한 몇 년 전, 한 5년 전, 5, 6년 전쯤 되는 것 같은데 저희 학과장님께서 저보고 undergraduate director를 맡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어, 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해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또 한다고 했어요. 근데 그 얘기를 한다고 하면서도 참, 또 확신이 없었어요. 그리고 못한다는 생각이 훨씬 더 많이 들었어요. 근데 한다고, 하면서 드는 생각이 그런 거 해본 적도 없으면서 전혀 무경험자고 제가 어드미니스트레이션 같은 걸 참 못한다는 생각이 지금도 많고 그때도 많았어요. 근데 이제 좀 배짱이 생긴 거죠. 내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다. 그래서 이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학부생 50, 그때 53, 4명쯤 됐던 것 같아요. 한 3학년을 합쳐서. 그러니까 저희 과가 바이오피직스는 큰 과가 아니에요. 팝킨스에서 또 굉장히 작은 과인데 이유가 뭐냐면 좀 어려워요, 과목들이. 아무래도 물리, 생물 물리, 화학, 그다음에 컴퓨테이션 이런 걸 다 들어야 되는 과라서 좋은 점수 받기가 힘들고 메디컬 스쿨을 가려면 GPA가 중요한데 그게 관건인 아이들은 잘 안 해요. 그래서 저희 디파트먼트가 좀 부티크 디파트먼트라고 불러요. 조금밖에 없다고. 그래도 이제 50 몇 명을 떠맡게 되니까 좀 숨이 막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물론 제가 다 해주는 건 아닙니다. 나눠서 일을 하고 어드바이징도 이제 다 나눠서 하지만 뭐 자질구레한 것들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코र्스 바꿔야 된다, 레지스트레이션은 뭐 변화를 해야 된다 이런 걸 저밖에 핸들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일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바빠졌는데 또 제가 일하면서 막 저희 과가 또 잘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 3년 동안 학부생이 120명으로 늘은 거예요. 그래서 더 바빠진 거죠. 근데 이제 네, 학생들이 소문 때문에 이렇게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많아지니까 새로운 과목도 만들어야 돼서 이제 새로운 강의도 시작하고 과목도 이제 개설하고 가르치기 시작하고 그렇게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가장 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학생들이 물론 과목도 가르치고 했지만 상담해주면서 정말 힘든 학생들의 눈물도 닦아주고 정말 안아주고 위로해주면서 그리고 전도도 하고 이제 성경 공부도 하고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별명이 그러니까 바이오피직스 맘. 그래서 뭐 저희는 아이들도 많기 때문에 엄마의 역할을 많이 하지만 그래서 굉장히 이런 네, 보람 있는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진이 이건 작년에 이제 졸업생들 사진 찍은 거고요. 네, 항상 떠나보내면 항상 눈물이 많이 나죠. 그리고 이거는 올해 이제 저희 집에서 애들 바베큐 올해 졸업생들 와서 이제 바베큐 파티 해주고 이제 같이 찍은 사진이고요. 이건 엊그제 저희 졸업식 리셉션 해가지고 요번에 졸업하는 애들 다 있진 않은데 하여튼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와서 사진 같이 찍고 그래서 또 바쁘긴 했지만 보람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근데 참 연구할 시간은 이제 많이 뺏긴 거죠. 별로 없어지고. 그런데 참 카운터 인튜이티브하게 연구가 더 활성화됐어요. 이렇게 더 바쁘면서 더 연구도 활성화되고, 그래서 어려운 일이 계속 있었지만 그 새로운 힘으로도 하게 됐었고, 그리고 연구가 아까도 제가 막 미친 듯이 재밌었다고 했는데 지금도 그거는 똑같은 것 같아요. 지금도 연구 생각할 때가 가장 기쁘고 재밌고 연구 얘기할 때가 가장 신이 나고 흥이 나고 그래서 그것은 계속 저의 안에 있는 그런 어떤 심장 박동 같은 그런 힘이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분자 실험을 하기 때문에 인체 내에서 분자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얼마나 빨리 어떤 방향으로 또 어떤 코팩터와 같이 움직이는지 뭐 이런 바이오피직스가 움직이는 걸 재는 걸 많이 하기 때문에 또 얼만큼 힘이 들어가는지 이런 것도 재고 그래서 알면 알수록 정말 경이롭고 새롭고 해서 배우는 것들이 많이 있어서 너무나 재미있고 그러면서 저는 중요하게 그래서 창조의 원리를 파악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과학을 하면서 크리스찬이냐 이렇게 많이 묻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런 것을 연구하면서 더 이렇게 어떻게 창조되었는지를 알아가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 우리가
discovery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그냥 uncovering이라고 얘기해요. 원래 있던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uncovering을 해가면서 참 생기는 기쁨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틀로 돌아가서 그래서 꿈이 초월됐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그래서 돌아보면 저의 꿈은 그냥 되게 소박했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듯이 그냥 인생에서 너무 실패만 계속하지 않고 조금이나마 성공을 하고 사회에서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 사회에 기여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좀 좋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런 저의 꿈을 훨씬 더 뛰어넘은 그런 계획이 있으시다는 걸 알게 됐고 그래서 그 안에서 목적과 기쁨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그거 기쁨을 저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나누어 주면서 사는 그런 위치에 두셨다는 것도 감사하고 또 학교에서 너무나 보람 있게 또 성경도 강의도 하지만 성경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공간이 있었던 것도 너무나 의미 있었던 것 같고요. 그 안에서 참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이 많이 생기고 정말 부자가 된 것 같아요. 저는 아이가 셋이 있지만 정말 몇백 명의 학생들이 정말 다 아이같이 그렇게 키웠다는 생각이 늘 디렉터 하면서 그래서 너무나 보람이 있고 감사했고요. 그래서 이제 핵심 요점만 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보지도 않고 있지만 네, 핵심 요점만 짚는다면 예, 작은 일이라도 열심히 노력하면서 재미있는 일을 찾아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학생이시거나 연구원이시거나 무엇을 하시든지 나는 이것밖에 안 돼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이것도 열심히 내가 최선을 다해서 혼신을 다해서 하는 그런 일을 할 때 또 그 안에서 소명을 찾는 것 같아요. 그 커닝을 찾고 그렇게 재미있는 일을 찾아서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는 것 같고 두 번째로는 너무나 이런 사람들 있잖아. 이런 사람들 부러워하기도 하고 하는데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막 한치의 오차도 생기지 않게 그렇게 인생을 살아보려는 그런 것들은 안 좋은 것 같아요. 잘 되지도 않고 굉장히 목을 조이는 그런 인생이 될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은 중단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셋째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안 돼.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제가 해서 저도 시간을 많이 웨이스트하고 낭비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배제하는 거를 제가 권해드리고요. 넷째는 실패했을 때 실패는 다 하는 거죠. 실패를 통해서 저희가 또 배우고 하니까 주저앉지 말고 다시 일어나서 해보고 또 도움을 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도움을 구하는 것이 참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일단 한번 딱 도와달라고 하고 나면 더 쉬워지는 그런 거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도움을 구하면서 네, 주저앉지 않고 하는 것.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저는 이게 되게 귀중한 레슨이었던 것 같아요. 바쁜 것이 정상이고 그런 삶에 감사해야 된다. 그러니까 참 모든 사람이 다 어디 베케이션 가서 굉장히 쉬는 거를 그 로망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 바쁜 삶 안에서 보람을 찾아가는 게 참 감사한 삶이고 보람 있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으로는 제가 강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저는 인생을 맡겼을 때 이런 꿈을 초월한 그런 삶을 허락하셨다고 생각이 들어서 물론 뭐 부담감이나 거부감을 가지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의 이야기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질문이 있으시면 네, 받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강의 너무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 또 여성 과학자로서의 삶과 또 여성으로서 또 개인적인 삶에 대한 좋은 이야기들 많이 공유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교수님 티칭하시고 또 연구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일이 무엇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티칭, 네. 제가 아까 이제 엔지니어링과에 가서 참 프로젝트를 만드는 게 참 다 엔지니어링은 다 그런 식의 방향으로 가르치는데 저는 과목이 그런 과목이 아니어서 그걸 이제 어떻게 프로젝트를 만들까 하다가 제가 생각해낸 것이 이제 이 바이오피직스나 몰레큘러 바이올로지가 어떤 툴박스다. 그래서 이런 실험 방법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가리켜서 이걸로 어떻게 병을 진단할 수 있을지 아니면
병의 그 약을 찾을 수 있을지 그런 걸 이제 프로젝트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기 초에 다 그룹을 짜서 하나씩 병을 고르라고 해요. 그러면 뭐 이제 다이비티스가 뭐죠? 하여튼 병을 다 골라요. 뭐 heart disease 이렇게 해서 고르고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그리고 수업을 계속 해주면서 저는 그래서 애들이 이제 툴을 하나씩 이제 accumulate 하는 거예요. 이제 배우면 이제 실험 방법 이런 게 있다 저런 게 있다 하면 그거를 어떻게 이용해서 그 병을 진단할 수 있는지 이제 그게 프로젝트가 돼서 그게 저는 처음에 좀 이게 잘 될까 했는데 굉장히 아이들이 그걸 통해서 굉장히 뭐 그쪽 회사로 간 아이들도 있고 예, 저가 기대한 이상의 그런 효과가 나고 그 팀 프로젝트가 이제 아이들이 되게 잘 뭉쳐요. 그것 때문에 막 이 병은 이렇게 치료해야 된다 하면서 나중에 이제 학기 말 때 발표할 때 보면 막 진짜 침을 튀기면서 막 진짜 너무 열정을 가지고 막 이 병은 이렇게 진단해야 되고 이렇게 치료해야 되고 막 지금 있는 방법보다 더 개발해야 되고 더 정확하게 해야 되고 막 이러면서 그런 걸 이렇게 보면서 너무나 기대 이상으로 그렇게 자랐다는 그리고 나중에 이제 테스티모니어 같은 것들을 쓰는데 메디컬 스쿨에 가는 그런 디시전을 한 아이들도 있고 대학원에 간 아이들도 있고 이제 그런 컴퍼니에 간 아이들도 있는데 그 클래스를 되게 좋아했던 것 같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코어 클래스가 됐어요. 그래서 모든 아이들이 다 듣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클래스도 굉장히 커지고 막 나중에 80명까지 막 이렇게 되고 그래서 되게 좀 힘들긴 했는데 네, 그게 제일 티칭할 때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그 프로젝트 하고 저가 이제 엑스퍼트도 아니면서 그런 좀 섣불리 나섰다가 그게 좀 아이들이 잘 배우고 그걸 통해서 잘 성장할 수 있는 거 봐서 그게 가장 남는 것 같아요. 네. 되게 재밌었을 것 같아요. 학생들도. 네,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은요. 이제 교수님 유학하시고 또 해외에서 계속 활동하시는데 이제 혹시 그 유학이나 해외 활동을 계획하는 학생들에게 조언해 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요즘은 다들 영어를 잘하는 것 같아서 영어 회화를 좀 잘하는 그런 것도 좋은 도움이 될 것 같고 만약에 과학 쪽을 생각을 한다면 그 journal, scientific journal 나오는 것들 있죠. 저도 뭐 이제 시간이 없지만 이제 뭐 science하고 nature하고 저 이 경우는 뭐 PNAS하고 이런 몇 가지 뭐 제가 꼭 읽어야지 하는 것들인데 그런 것들 읽는 게 굉장히 훈련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거를 모르더라도 찾아가면서라도 abstract라도 읽고 과학이 무엇인가 그리고 어떤 실험 방법이 새로 개발되고 있는가 그리고 what's interesting, what's hot 그런 거를 계속 이렇게 킵업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읽는 것이 네. 한 문장이라도 읽기 시작하면 그 다음 주에는 두 문장, 그 다음 주에는 세 문장 이렇게 한다 해도 그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좋은 조언 감사드립니다. 명수아 교수님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